서울의 밤은 화려한 넌사인과 칠흑 같은 어둠이 공존하는 모순의 공간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미린의 호텔의 지하 주차장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욕망이 은밀하게 주차되는 곳이었다. 강서윤은 눅눅한 지하 공기 속에 섞인 고급 가죽 냄새와 타이어 타는 냄새를 맡으며 무정이를 고쳐 잡았는데 그녀의 표정은 지나치게 무료해 보였지만 눈동자만큼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어둠 속을 꿰뚫고 있었다. 특수 경호부대 출신이라는 화려한 과거를 뒤로하고 고작 발렛 파킹 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현실이 때로는 비참하게 느껴질 법도 했으나 그녀에게는 지금 당장 갚아야 할 아버지의 빚과 병원비가 자존심보다 훨씬 무거운 현실의 무게로 짓눌러 오고 있었다. 마지막 손님의 차를 주차구역에 밀어넣고 퇴근을 준비하던 그녀의 귀에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거친 고함이 들려온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하 3층 VIP 구역은 보안이 철저하기로 유명했지만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명백한 폭력의 현장이었으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대여섯 명이 한 남자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기둥 뒤로 몸을 숨기고 상황을 주시했는데 포위된 남자는 흐트러진 슈트 차림에 한쪽 어깨를 부여잡고 있었지만 뿜어내는 기세만큼은 결코 위축되지 않은 채 상대를 노려보고 있었다. 일반적인 취객들의 시비라고 치부하기에는 양복 입은 사내들의 움직임이 지나치게 조직적이고 절도 있었기에 서윤의 뇌리에 과거 작전 현장에서 느꼈던 익숙한 긴장감이 스쳤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으며 무정이를 들어 보안팀에 상황을 알리려는 지극히 일반적인 직원의 태도를 취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포위망을 뚫고 나온 남자가 비틀거리며 서윤이 숨어있는 기둥 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했다. 한지혁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고통 속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는데 믿었던 비서실장의 배신으로 위치가 노출된 상황에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두 다리뿐이었다. 옆구리에서 느껴지는 둔탁한 통증은 갈비뼈가 부러졌음을 경고하고 있었지만 멈추는 순간 승냥이 떼 같은 놈들에게 물어뜯길 것이 뻔했기에 그는 흐릿해지는 시야를 부여잡고 비상구 쪽을 향해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였다. 그때 기둥 뒤에 서 있는 유니폼 차림의 여자가 눈에 들어왔고 지혁은 그녀가 누구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다. 그의 입장에서는 절박한 구조 요청이었으나 어둠 속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와 땀과 빗물에 젖은 채 다가오는 거구의 남자는 서윤의 눈에 그저 공격 의사를 가진 위험인물로 비칠 뿐이었다. 서윤의 신체 반응 속도는 이성이 상황을 판단하기 전에 이미 작동하고 있었으며 남자의 손이 자신의 어깨에 닿으려는 찰나 그녀의 몸은 마치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다. 그녀의 중심축이 된 왼발이 바닥을 단단히 지탱함과 동시에 오른발이 허공을 가르며 남자의 턱을 향해 정확하고도 강력한 회전킥을 날렸다. 퍽하는 둔탁한 타격음이 텅 빈 주차장에 울려 퍼졌고 대한민국 재계서열 5위 미린의 그룹의 대표이사 한지혁은 외마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공중에서 한 바퀴를 돌아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으로 처박히고 말았다. 서윤은 착지 후에도 경계태세를 풀지 않고 쓰러진 남자를 내려다보았는데 뒤따라오던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이 황당한 광경을 목격하고는 당황한 기색으로 멈칫거렸다. 검은 양복들은 예기치 못한 불청객의 등장과 그 압도적인 무력에 잠시 주춤하더니 보안 요원들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자 혀를 차며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흩어져 사라져 버렸다. 서윤은 도망치는 놈들을 쫓는 대신 바닥에 대자로 뻗어 신음조차 내지 못하는 남자에게 다가가 발끝으로 그의 상태를 확인하며 혀를 찼다. 술에 취해 시비를 거는 진상 고객이라고 확신한 그녀는 무정이를 들어 보안팀에게 상황 종료를 알리고는 쓰러진 남자를 귀찮은 짐짝 취급하며 다가온 보안 요원들에게 인계해버렸다. 자신이 방금 걷어찬 남자가 호텔의 실질적인 오너이자 자신의 고용주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서윤은 찝찝한 기분을 떨쳐내려는 듯 제복의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는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변두리에 위치한 서윤의 옥탑방에는 아침 햇살 대신 빛 독촉 문자가 먼저 도착해 그녀의 단잠을 깨웠다. 아버지가 남긴 도박빚은 아무리 갚아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통장 잔고는 언제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기에 그녀는 아침마다 밀려오는 절망감을 습관처럼 삼켜내야 했다. 낡은 냉장고에서 꺼낸 생수 한 병으로 쓰린 속을 달래며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비좁고 가파른 달동네 골목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슈트 차림의 남자가 자신의 집 쪽을 올려다보는 순간 서윤은 직감적으로 또다시 사채업자들이 찾아왔다고 생각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평소 사채업자들의 거칠고 무례한 방식과는 달리 지나치게 정중하고 규칙적이어서 묘한 위화감을 자아냈다. 서윤이 경계심을 가득 품은 채 문을 열자 문 밖에는 어제 주차장에서 봤던 것 같은 낯익은 실루엣의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는 한쪽 눈가에 멍이 든 채로도 오만하기 짝이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남자는 허락도 없이 좁은 현관을 밀고 들어와 방 안을 훑어보더니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 미간을 찌푸리며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낡은 좌식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서윤이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려던 순간 남자는 서류 봉투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은 대학병원에서 발급한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서와 함께 억소리가 절로 나오는 피해 보상 청구 소송장이었다. 늑골 골절과 뇌진탕 그리고 안면 타박상이라는 화려한 병명 아래에는 그녀가 평생 일해도 갚지 못할 금액이 적혀 있었고 서윤은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흘리며 남자를 노려보았다. 한지혁은 그런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여유롭게 소파도 없는 방바닥에 꼿꼿한 자세로 앉아 어젯밤 자신을 짐승처럼 걷어찼던 여자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는 자신이 미리네 그룹의 대표라는 사실을 밝히며 이 정도 합의금은 법적으로도 충분히 청구 가능한 금액임을 강조했고 서윤은 그제야 자신이 걷어찬 남자가 누구인지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당 방위였다고 주장하려 했지만 지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당시 CCTV 영상을 태블릿으로 재생해 그녀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영상 속에는 누가 봐도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비틀거리는 남자와 그를 향해 망설임 없이 살인적인 발차기를 날리는 서윤의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찍혀 있어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지혁은 경찰서로 가서 특수 상해죄로 조사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합의금을 물어낼 것인지 양자택일 하라며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빚더미에 앉은 상황에서 전과자가 되거나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은 서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고 그녀의 눈동자는 절망으로 흔들렸다. 그때 지혁은 마치 구원의 동아줄이라도 내려주는 듯한 태도로 상체를 숙여 서윤과의 거리를 좁히며 제3의 선택지를 제시했다. 그는 자신의 갈비뼈가 부러져 당분간 거동이 불편하고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신을 24시간 밀착 경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순히 경호원으로서가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자신의 약혼녀 신분으로 위장하여 집안의 감시를 피하고 곁을 지켜야 한다는 황당한 조건이 덧붙여졌다. 서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펄쩍 뛰자 지혁은 그녀의 빚을 전부 청산해주고 아버지를 최고급 요양병원으로 옮겨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덧붙이며 쐐기를 박았다. 지혁의 제안은 달콤한 유혹인 동시에 치명적인 독이 든 성배와도 같았지만 서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서윤의 과거 기록을 이미 조사해 그녀가 특수부대 에이스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렇기에 그녀가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패막이가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지혁은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해온 계약서를 꺼내들고 펜 뚜껑을 열어 그녀에게 건네며 지금 당장 서명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아들고 가짜 부인이라는 글자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결국 눈을 질끈 감고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휘갈겨 썼다. 계약 약서의 서명이 완료되자 지혁은 언제 아팠냐는 듯 벌떡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그녀에게 당장 짐을 싸서 따라오라고 명령했다. 서윤은 얼떨결에 낡은 배낭 하나에 옷까지 몇 벌을 쑤셔넣고 쫓기듯 집을 나와 그의 검은 세단 뒷좌석에 올라탔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달동네의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걷잡을 수 없는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음을 직감했고 옆자리에 앉은 남자는 태블릿으로 업무를 보며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그녀의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갈 때 지혁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제부터 당신의 이름은 강서윤이 아니라 자신의 약혼녀이자 미리네 그룹의 안주인이 될 여자라고 주지시켰다. 차량은 서울의 도심을 가로질러 거대한 성벽처럼 우뚝 솟은 한남동의 대저택으로 향하고 있었고 서윤은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키며 주먹을 꽉 쥐었다. 앞으로 1년 동안 이 오만하고 재수없는 남자의 가짜 아내 노릇을 하며 살벌한 재벌가의 암투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 지혁은 차가 저택의 정문으로 들어서는 순간 서윤 쪽으로 고개를 돌려 피식 웃으며 오늘 밤 당장 가족들에게 인사를 드려야 하니 각오를 단단히 하라고 경고했다. 서윤은 그를 향해 눈을 흘기며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하이킥을 날리는 상상을 했지만 현실은 그의 옆에 얌전히 앉아 있어야 하는 처지였다. 한남동 저택의 거대한 철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양옆으로 갈라지자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서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잘 가꾸어진 정원수들이 병정처럼 도열해 있는 진입로를 지나치며 그녀는 자신이 마치 거대한 감옥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착각에 빠졌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차가 본관 입구에 멈춰 서자 제복을 입은 고용인들이 일사불란하게 달려나와 문을 열었고 지혁은 그녀가 내리기도 전에 이미 차에서 내려 무표정한 얼굴로 현관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었다. 서윤은 쭈뼛거리며 차에서 내려 그의 뒤를 따랐는데 대리석 바닥에 닿는 운동화 밑창의 감촉이 너무나도 이질적이어서 발걸음 하나하나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 조심스러웠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서늘한 공기와 압도적인 층고 그리고 화려한 샹들리에는 이곳이 단순히 부자의 집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권력의 성체임을 과시하고 있었다. 지혁은 거실에 도열해 있는 고용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서윤에게 따라오라는 손짓만을 남기고 2층 계단으로 올라갔으며 서윤은 집안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뒤통수에 따갑게 느끼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서재로 들어선 지혁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았고 서윤에게는 맞은편 자리를 권하지도 않은 채 탁자 위에 놓인 두꺼운 파일 하나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것은 단순히 결혼 계약서라고 부르기에는 지나치게 두꺼운 서류 뭉치였는데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기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깨알같이 적힌 수백 가지의 조항들과 의무사항들이었다. 그녀가 당황하여 지혁을 쳐다보자 그는 시가를 꺼내 물며 이 계약은 단순한 쇼윈도 부부놀이가 아니라 목숨을 담보로 한 비즈니스임을 차갑게 상기시켰다. 그가 내뱉는 영희 속에서 서윤은 계약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훑어내려 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어른 갑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위급 상황 시 자신의 신체적 안위보다 갑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문구였다. 서윤이 이게 경호원 계약서인지 배우자 계약서인지 모르겠다고 비꼬듯 묻자 지혁은 피식 웃으며 정확히 봤다고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자신을 노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에
단순히 옆에 서 있을 인형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대신해 총알을 받아줄 수 있는 방패가 필요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서윤의 무술 실력과 위기 대처 능력은 그가 찾던 완벽한 조건이었으며 빚이라는 약점까지 쥐고 있으니 배신할 염려도 없는 최상의 카드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서윤은 모멸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주먹을 꽉 쥐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혁은 그런 그녀의 감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내일부터 당장 시작될 훈련 일정에 대해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예법을 익히고 사교계에 대비하는 것을 넘어 가문의 족보와 정재계 인사들의 신상 명세, 그리고 유사시 탈출 경로와 비상 연락망까지 암기해야 할 내용은 산더미 같았다. 지혁은 서윤에게 내일 아침부터 스타일링 팀이 도착할 것이니 촌스러운 모습은 오늘로 끝내라고 핀잔을 주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철저하게 상품의 가치를 매기는 감정사의 눈빛과 같았기에 서윤은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이상 반박할 권리조차 박탈당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의 방은 마치 전쟁터와도 같았는데 지역이 호출한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팀이 들이닥쳐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뜯어고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평생 운동복과 유니폼만 입고 살았던 그녀에게 타이트한 드레스와 킬일은 고문 도구와 다름없었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마치 남의 옷을 훔쳐 입은 허수아비처럼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그녀의 햇볕에 그을린 피부톤을 보정하고 날카로운 눈매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애쓰는 동안 서윤은 꾸벅꾸벅 졸음을 참으며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도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완성된 모습으로 거실에 내려갔을 때 지혁은 서류를 검토하던 눈길을 멈추고 잠시 그녀를 응시했으나 곧바로 시선을 거두며 나쁘지 않지만 걸음걸이가 너무 씩씩하다고 지적했다. 지혁은 그녀에게 하이힐을 신고도 소리 없이 우아하게 걷는 법을 연습시켰는데 이는 단순히 미적인 이유가 아니라 적에게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고 기척 없이 이동해야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윤은 휘청거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넓은 거실을 수십 번 왕복해야 했으며 그때마다 지혁은 소파에 앉아 그녀의 자세를 교정하고 호흡법까지 지적하며 혹독하게 몰아붙였다. 그녀가 발목의 통증을 호소하며 주저앉으려 할 때마다 그는 빚더미에 앉은 아버지를 들먹이며 정신력을 자극했고 서윤은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훈련의 강도는 더욱 높아졌는데 이번에는 식사 예절과 함께 테이블 매너를 가장한 암호 전달 방식을 익혀야 했기 때문이었다. 식탁 위에는 최고급 요리들이 차려졌지만 서윤에게는 그것들이 음식이라기보다는 넘어야 할 장애물처럼 보였고 나이프와 포크를 쥐는 순서조차 헷갈려 실수를 연발했다. 지혁은 식사를 하는 도중에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그녀를 테스트했는데 주로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묻는 방식이었다. 예를 들어 연회장에서 누군가 와인을 쏟았을 때 그것이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독극물을 타기 위한 속임수인지 구별하는 법이나 낯선 사람이 접근했을 때 상대의 손 위치와 눈동자의 움직임을 통해 무기 소지 여부를 파악하는 요령 같은 것들이었다. 서윤은 바비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지만 그녀의 타고난 감각은 지혁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지혁은 서윤을 서재로 다시 불러들여 벽면 가득 붙어있는 인물 관계도를 보여주며 본격적인 작전 회의에 들어갔는데 그 중심에는 그의 숙부인 한태석 부회장의 사진이 붉은색 X표와 함께 붙어 있었다. 지혁은 한태석이 자신의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일 가능성이 높으며 지금도 호시탐탐 경영권을 노리고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윤에게 이번 주말에 열릴 자선 파티에서 한태석과 처음으로 대면하게 될 것이며
그 자리에서 자신이 약혼녀를 대동하고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그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윤은 사진 속 한태석의 번들거리는 눈빛을 보며 본능적인 혐오감과 함께 그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직감했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혁은 서윤에게 특수 제작된 이어피스와 초소형 카메라가 장착된 브로치를 건네주며 이것들이 파티장에서 그녀의 눈과 귀가 되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윤의 역할이 단순히 파트너로서 웃음을 파는 것이 아니라 파티장에 잠입해 있을지 모르는 한태석의 수하들을 식별하고 그들의 동태를 파악하여 자신에게 보고하는 정보원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서윤은 장비들을 받아들고 만지작거리며 자신이 다시 전장으로 돌아왔음을 실감했는데 이번 전장은 총탄이 빗발치는 정글이 아니라 화려한 조명과 거짓 웃음이 난무하는 사교계라는 점이 다를 뿐이었다. 그녀가 긴장한 표정을 짓자 지혁은 의외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너의 그 무식한 발차기 실력이라면 웬만한 경호원 서너 명은 거뜬히 상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격려했다. 며칠간의 지옥 훈련 끝에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고 서윤은 디자이너가 특별 제작한 짙은 네이비색 드레스를 입고 전신 거울 앞에 섰다. 드레스는 그녀의 탄탄한 몸매를 우아하게 드러내면서도 활동성을 고려하여 치맛단이 넉넉하게 퍼지도록 디자인되어 있었으며 허벅지 안쪽에는 소형 단검을 숨길 수 있는 밴드가 착용되어 있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주차장에서 땀 흘리며 뛰어다니던 발렛 요원이 아니라 재벌가의 기품 있는 안주인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방문을 열고 나가자 복도 끝에서 턱시도를 입은 지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는 서윤의 달라진 모습에 잠시 말을 잃은 듯 멍하니 바라보다가 헛기침을 하며 팔을 내밀었다. 지혁의 팔짱을 끼고 저택을 나서는 순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그들을 맞이했고 서윤은 눈앞이 하얘지는 형이증을 느꼈지만 지혁의 단단한 팔뚝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리무진에 올라탄 두 사람은 파티장으로 향하는 내내 한마디 말도 없이 창밖을 응시했지만 차 안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혁은 도착 직전 서윤의 손을 잡으며 차가운 손바닥의 온기를 느꼈는지 잠시 주물러주며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곁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그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부탁에 가까운 어조였기에 서윤은 의아한 눈길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지혁은 이미 평소의 냉철한 가면을 다시 쓰고 있었다. 파티장이 열리는 호텔 로비는 이미 정적의 인사들로 북적이고 있었으며 지혁과 서윤이 등장하자 장내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가 웅성거림으로 바뀌었다. 모두가 베일에 쌓여있던 한지혁 대표의 약혼녀에 대해 호기심과 질투가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고 서윤은 그들의 시선을 당당하게 받아치며 연습한 대로 우아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신경은 온통 주변의 보안 요원들과 웨이터들의 움직임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구별하느라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때 인파를 헤치고 중후한 인상의 중년 남자가 다가왔는데 그의 뒤에는 낯익은 험상궂은 수행원들이 따르고 있었고 지역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 남자는 바로 한태석 부회장이었고 그는 과장된 웃음을 터뜨리며 지역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하이에나처럼 비열해 보였다. 한태석은 서윤을 훑어보며 어디서 이런 천박한 물건을 주워왔냐는 듯한 뉘앙스로 비꼬는 말을 던졌고 주변의 사람들이 숨죽여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서윤은 모욕적인 언사에 화가 치밀었지만 지역이 미리 일러둔 대로 감정을 억누르며 태연하게 맞받아쳤다. 그녀는 한태석의 넥타이가 비뚤어졌다며 손을 뻗어 고쳐주는 척하면서 그의 귓가에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당신의 경호원들 위치가 너무 노출되어 있다고 속삭였다.
한태석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며 서윤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고 지혁은 그런 그녀의 대담한 행동에 놀라움과 동시에 묘한 쾌감을 느꼈다. 파티가 무르익어가면서 서윤은 지혁과 함께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나누었지만 그녀의 감각은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 뒤에 숨겨진 위험한 신호들을 감지하고 있었다. 웨이터 중 한 명이 지나치게 자주 그들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고 천장의 조명 근처에서 미세한 반사광이 번뜩이는 것을 포착한 순간 서윤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다. 그녀가 지혁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자연스럽게 방향을 트는 순간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그들이 서 있던 자리에 바닥 타일이 산산조각 났다. 저격이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비명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출구로 쇄도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당황하지 않고 지혁을 테이블 밑으로 끌어내리며 드레스 자락을 찢어 움직임을 확보했고 허벅지에 숨겨둔 단검을 꺼내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가 아닌 투지로 불타오르고 있었으며 지금부터가 진짜 자신의 무대임을 직감했다. 지혁은 예상보다 빠른 습격에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서윤의 지시에 따랐고 두 사람은 혼란스러운 인파 속에 몸을 숨긴 채 저격수의 사각지대를 찾아 이동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무정의를 통해 지혁의 개인 경호팀에게 상황을 알리면서도 자신의 몸으로 지혁을 철저하게 방어하고 있었다. 혼란을 틈타 검은 복면을 쓴 괴한들이 로비로 난입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고 서윤은 지혁에게 잠시만 여기 있으라는 눈빛을 보낸 뒤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맨발로 바닥을 박차고 나갔다. 그녀의 몸놀림은 한 마리의 표범처럼 날렵했고 손에 든 단검은 조명을 받아 서늘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괴한들이 총구를 겨누기도 전에 그녀는 상대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고 급소를 가격하며 순식간에 두 명을 제압해버렸다. 지혁은 테이블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이 데려온 여자가 단순한 방패가 아니라 핵폭탄급 무기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전율을 느꼈다. 서윤은 쓰러진 괴한의 허리춤에서 권총을 탈취해 능숙하게 장전하며 지혁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그제야 두 사람의 진짜 파트너십이 시작되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정전과 함께 파티장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고 화려했던 샹들리에의 불빛이 사라지자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공포의 교향곡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강서윤은 본능적으로 시각을 차단하고 청각과 후각에 온 신경을 집중했는데 짙은 화약 냄새와 함께 깨진 유리 조각을 밟으며 다가오는 불길한 발자국 소리가 그녀의 귀를 자극했다. 그녀는 한 지역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테이블을 엄폐물 삼아 낮은 자세를 유지했고 어둠 속에서도 적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숨소리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혼란을 틈타 접근하는 암살자들은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듯 망설임 없이 그들이 숨어있는 방향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서윤은 지금이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임을 직감하며 손에 쥔 권총의 무게감을 확인했다. 지혁은 눈앞이 캄캄해진 상황에서 오직 서윤의 손길 하나에 의지해야 했는데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조금의 떨림도 없이 단단하게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고막을 때릴 정도로 크게 들려왔지만 바로 앞에서 들리는 서윤의 규칙적이고 차분한 호흡 소리에 묘한 안도감을 느끼며 마른 침을 삼켰다. 곧이어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뼈가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고 지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윤이 어떤 사투를 벌이고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총을 발포해 위치를 노출시키는 대신 적들이 근접했을 때 기습적으로 제압하는 방식을 택했고 어둠은 오히려 훈련받은 그녀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고 있었다. 서윤은 오른편에서 날아오는 칼날을 감각적으로 피하며 상대의 팔을 꺾어 제압한 뒤 그 반동을 이용해 뒤따라오던 적의 명치를 가격했다. 드레스 자락이 거추장스러울 법도 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오히려 상대의 시야를 가리는 도구로 활용하며 물 흐르듯이 움직였고 그녀의 발차기는 어둠 속에서도
정확하게 적의 급소를 찾아 꽂혔다. 쓰러진 적들이 신음할 새도 없이 그녀는 지역을 이끌고 주방으로 통하는 서비스 통로 쪽으로 이동했는데 그곳은 사전에 그녀가 파악해둔 비상탈출구와 연결되어 있었다. 지혁은 그녀에게 끌려가면서도 자신의 가짜 아내가 보여주는 초인적인 능력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자신이 알고 있던 강서윤이라는 여자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비상전력이 가동되면서 희미한 붉은 조명이 복도를 비추자 서윤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그녀의 드레스는 찢어지고 헝클어졌으며 하얀 어깨에는 스친 상처에서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상처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지역의 몸을 먼저 살피며 부상당한 곳이 없는지 확인했고 그 눈빛은 맹수처럼 살기등등하면서도 지역을 향할 때만큼은 깊은 우려를 담고 있었다. 지역이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이자 그제야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긴장이 풀린 듯 벽에 잠시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무장한 경찰 특공대와 호텔 보안팀이 들이닥쳤고 상황은 급격하게 수습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지만 서윤이 제압해둔 괴한들은 꼼짝없이 체포되었고 경찰들은 바닥에 나뒹구는 범인들의 처참한 몰골을 보며 혀를 내둘렀다. 늦게나마 달려온 한태석 부회장은 짐짓 놀란 표정을 지으며 지혁에게 다가와 안부를 물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살아남은 조카를 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윤은 구급대원이 건네준 담요를 두른 채 한태석의 이중적인 태도를 매의 눈으로 관찰했고 그가 체포되는 범인들과 은밀하게 눈빛을 교환하는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한태석이 이번 사건의 배후임을 확신했지만 심증만 있을 뿐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기에 섣불리 나서지 않고 침묵을 지키며 지역의 곁을 지켰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운전석의 경호원은 백미러로 두 사람의 눈치를 살피느라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지혁은 옆자리에 앉아 창밖을 응시하는 서윤을 바라보았는데 찢어진 드레스 사이로 보이는 멍 자국과 굳은 피가 그의 가슴을 찌르는 듯한 죄책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자신이 살기 위해 죄 없는 여자를 위험한 전장에 끌어들였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자각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지혁이 조심스럽게 서윤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리자 그녀는 흠칫 놀라며 그를 쳐다보았지만 이번에는 손을 뿌리치지 않고 가만히 그의 온기를 받아들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전우애와 비슷한 묘한 유대감이 싹트고 있었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지혁은 주치의를 부르려는 집사를 제지하고 자신이 직접 구급 상자를 챙겨 서윤의 방으로 따라 들어갔다. 서윤은 스스로 처치할 수 있다며 거절했지만 지혁은 완강한 태도로 그녀를 소파에 앉히고 소독약과 붕대를 꺼내 들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어깨에 난 상처를 소독하며 평소의 냉철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서투르고 조심스러운 손길을 보여주었다. 따가운 소독약이 상처에 닿을 때마다 서윤이 미간을 찌푸리자 지혁은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중얼거렸고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서윤의 마음을 짠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오만한 재벌 3세가 누군가를 치료해주는 것이 처음일 것이라 짐작하며 묵묵히 그에게 몸을 맡겼다. 치료가 끝난 후 지혁은 서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오늘 파티장에서 보여준 그녀의 능력에 대해 솔직한 감탄과 감사를 표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수많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살았지만 오늘처럼 완벽하게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처음이었다고 고백했다. 서윤은 찻잔의 온기를 느끼며 쑥스러운 듯 시선을 피했지만 그녀의 입계는 옅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지혁은 그녀에게 과거에 정확히 어떤 일을 했는지 다시 한번 물었지만 서윤은 씁쓸한 표정으로 찻잔만 만지작거릴 뿐 구체적인 대답을 회피했다. 그녀에게 과거는 아직 극복하지 못한 트라우마였고
누군가에게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서윤은 화제를 돌려 오늘 있었던 습격 사건에 대한 자신의 분석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금 차갑고 이성적인 전문가의 톤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범인들이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타이밍과 저격수의 위치 선정을 근거로 내부에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이 100%라고 단언했다. 특히 정전이 되기 직전 보안실과의 통신이 끊긴 점을 지적하며 보안 책임자 중에 매수된 자가 있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추론까지 제시했다. 지혁은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에 혀를 내두르며 즉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안팀 전원에 대한 신원 조회와 통신 기록 확보를 지시했다. 서윤은 펜과 종이를 가져와 파티장의 도면을 간략하게 그리며 범인들의 침투 경로를 복기했는데 그녀의 손끝에서 재구성되는 현장은 마치 범죄 수사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다. 그녀는 한태석 부회장이 사건 발생 직전 경호원들을 특정 구역으로 이동시킨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하며 그가 범인들의 퇴로를 확보해 주려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지혁은 서윤의 설명을 들으며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곁에 있다는 사실에 더할 나위 없는 든든함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계약상의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그룹의 운명을 함께 짊어진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격상되어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했는데 지혁은 서윤의 의견을 경청하며 그녀의 전략적 식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윤은 한태석이 이번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조만간 더 과감하고 치명적인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에 대비해 저택의 보안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혁은 그녀에게 보안에 관한 정원을 위임하겠다고 선언하며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무제한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은 단순히 업무 지시가 아니라 자신의 가장 내밀한 영역인 안전을 그녀에게 온전히 맡기겠다는 최고의 신뢰 표현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지혁이 방을 나가려 할 때 서윤은 문득 그를 불러 세우며 오늘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그의 행동에 대해 언급했다. 파티장에서 총성이 울렸을 때 지혁이 본능적으로 그녀의 앞을 막아서려 했던 찰나의 순간을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윤은 계약 조건에는 갑이 을을 보호한다는 조항은 없었다며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그에 대한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지혁은 문고리를 잡은 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몸이 먼저 움직였을 뿐이라며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서둘러 방을 빠져나갔다. 닫힌 문을 바라보는 서윤의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뛰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 자신도 부정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은 서윤의 지휘 아래 요새화 작업으로 분주했는데 그녀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정원 구석구석을 누비며 사각지대를 체크하고 센서의 위치를 조정했다. 고용인들은 처음에는 안주인의 거친 모습에 당황했지만 그녀의 전문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지시에 압도되어 군말 없이 따르기 시작했다. 지혁은 출근 준비를 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서윤의 열정적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는데 그녀가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세상 그 어떤 드레스를 입은 여자보다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는 비서에게 오늘 일정 중 중요하지 않은 미팅은 모두 취소하고 일찍 귀가하겠다고 말하며 자신도 모르게 퇴근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한편 경찰청 유치장에 수감된 범인 중 한 명이 의문의 독극물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황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는 꼬리 자르기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했고 배후에 있는 세력이 증거 인멸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증거였다. 서윤은 뉴스를 접하고 안색이 굳어졌으며 한태석이 생각보다 훨씬 잔혹하고 치밀한 상대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지혁에게 전화를 걸어 퇴근길 동선을 변경하고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고 지혁은 그녀의 걱정 어린 잔소리가 싫지 않은 듯
순순히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지혁을 기다리며 서재에서 그동안 수집한 한태석에 대한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있었는데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지혁과 그의 부모님, 그리고 젊은 시절의 한태석이 함께 웃고 있었지만 한태석의 미소는 어딘가 모르게 서늘하고 자기적인 느낌을 주고 있었다. 서윤은 사진 뒷면에 적힌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라는 흐릿한 글씨를 발견하고 의문 품었는데 그때 지혁이 서재로 들어왔다. 그는 서윤이 들고 있는 사진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지만 빼앗으려 하지 않고 담담하게 그 사진에 얽힌 비극적인 가족사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것은 15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홀로 남겨진 소년이 겪어야 했던 지옥 같은 성장통에 대한 이야기였다. 한태석의 배우 조종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본가로부터 날아온 저녁 식사 초대장은 단순한 가족 모임이 아니라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오라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었다. 지혁은 초대장을 구겨버리며 무시하려 했지만 서윤은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정면 돌파를 주장했고 결국 두 사람은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심정으로 본가행을 택했다. 서윤은 출발 전 지역에 옷깃에 초소형 도청 탐지기를 달아주며 오늘 밤은 음식은 물론이고 물 한 모금도 자신의 허락 없이는 절대 입에 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녀의 눈빛은 비장하기까지 했는데 이는 과거 요인 경호 임무를 수행할 때보다 더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으며 그녀는 핸드백 속에 응급 해독제 키트를 은밀하게 챙겨 넣는 것을 잊지 않았다. 차가 본가의 육중한 대문을 통과할 때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은 이곳이 가족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권력 암투의 차가운 전쟁터임을 실감하게 했다. 본가의 정원은 아름답게 조경되어 있었지만 서윤의 눈에는 곳곳에 숨겨진 감시 카메라와 사각지대들이 먼저 들어왔고 고용인들의 움직임조차 군대처럼 절도 있어 묘한 위화감을 조성했다. 현관에서 맞이한 한태석의 아내이자 지혁의 숙모는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고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서윤의 출신 성분을 경멸하는 차가운 비수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서윤의 손을 잡으며 겉으로는 환대하는 척했으나 손톱으로 손등을 살짝 누르는 교묘한 행동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서윤은 태연하게 웃으며 그 손을 맞잡아 악력으로 제압해버렸다. 거실에는 이미 도착한 친척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는데 그들은 지혁과 서윤이 들어서자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일제히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들의 시선은 탐색과 저기로 가득 차 있었으며 서윤은 마치 동물원에 갇힌 원숭이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지만 지혁의 팔을 꼭 잡고 주눅들지 않는 당당한 태도를 유지했다. 한태석은 상석에 앉아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지난번 파티 사건의 실패 따위는 전혀 기억에 없다는 듯 뻔뻔한 얼굴로 조카 부부를 맞이했다. 그는 서윤에게 시집살이는 할 만하냐는 둥, 아버지는 잘 계시냐는 둥에 가시 돋친 질문들을 던지며 그녀의 심기를 건드렸고 주변의 친척들은 킥킥거리며 그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서윤은 예의 바르게 대답하면서도 한태석의 눈동자 움직임과 손짓 하나하나를 관찰하며 그가 숨기고 있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려 애썼다. 지혁은 옆에서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참아내고 있었지만 서윤이 테이블 밑으로 그의 허벅지를 토닥이며 침착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식사가 시작되자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는데 식탁 위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했지만 그 어떤 음식도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서윤은 지역의 접시에 음식이 놓일 때마다 먼저 냄새를 맡거나 아주 조금 맛을 보는 기미상궁 역할을 자처했는데 이를 본 친척들은 유난을 떤다며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서윤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한 내조라며 능청스럽게 받아쳤고 지역 또한 그녀의 행동에 장단을 맞춰주며 닭살 돋는 애정 행각을 벌여 친척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 그러나 서윤의 신경은 곤두서 있었는데
특히 주방에서 음식을 나르는 고용인 중 한 명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했기 때문이었다. 그 고용인은 유독 지혁이 앞에 놓일 국그릇을 서빙할 때 긴장한 듯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문제의 국그릇이 지혁이 앞에 놓이는 순간 서윤의 코끝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이질적인 향기가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식재료의 냄새가 아니라 특정 화학 물질이 섞였을 때 나는 비릿한 향이었다. 지혁이 아무런 의심 없이 숟가락을 들고 국물에 가져가려 하자 서윤은 반사적으로 그의 팔을 치며 실수인 척 국그릇을 엎어버렸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국물이 식탁볼을 적셨고 식당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으며 한태석의 눈썹이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다. 서윤은 당황한 척하며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은 엎어진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김의 색깔이 미묘하게 탁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을 굳혔다. 숙모가 노발대발하며 하녀들을 시켜 치우라고 소리쳤지만 서윤은 자신이 직접 치우겠다며 깨진 그릇 조각을 줍는 척하면서 손수건의 국물을 살짝 적셔 증거를 확보했다. 지혁은 서윤의 돌발 행동에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그녀가 보낸 눈빛을 읽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으며 태연하게 그녀를 감싸며 괜찮다고 다독였다. 서윤은 젖은 식탁볼을 걷어내며 한태석을 똑바로 쳐다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진한 며느리의 것이 아니라 적의 목을 노리는 암살자의 것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국물날 냄새가 조금 이상해서 상한 줄 알았다며 요리사가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뼈있는 농담을 던졌고 한태석의 표정은 일순간 굳어졌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내가 너의 수작을 알고 있다는 경고였으며 식탁 주변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친척들은 영문을 모른 채 불쾌해했지만 한태석과 지혁 그리고 서윤 세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고 있었다. 식사가 중단되고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한태석은 헛기침을 하며 요리장을 불러 문책하겠다고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서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방금 들어온 디저트 와인을 들고 일어나 한태석에게 다가가더니 존경하는 작은아버지께 먼저 한 잔 올리고 싶다며 와인잔을 내밀었다. 그것은 예의를 갖춘 권주였지만 사실상 독이 들었는지 확인해보라는 대담한 도발이었고 한태석은 그녀가 내민 잔을 받아들고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다. 만약 그가 마시기를 거부한다면 음식에 무언가 장난을 쳤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고 마신다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서윤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미소를 잃지 않은 채 잔을 권했고 지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 대치 상황을 지켜보았다. 한태석은 결국 잔을 입에 대지 않고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오늘 속이 좋지 않아 술은 사양하겠다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서윤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잔을 거두었지만 승리감에 도취되지 않고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았는데 이로써 오늘 밤의 암살 시도는 미수로 돌아갔음이 명백해졌다. 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의 손을 잡고 피곤해서 이만 가보겠다고 선언했고 한태석은 그들을 잡지 않고 묵묵히 노려만 보고 있었다. 저택을 빠져나오는 두 사람의 등 뒤로 한태석의 살기 어린 시선이 꽂혔지만 그들은 뒤돌아보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채 올라타 저택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서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백미러를 주시하며 혹시 모를 추격에 대비했다. 본가에서 멀어지고 한강변 도로를 달리기 시작하자 그제야 차 안에 팽팽했던 긴장이 풀리며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혁은 운전대를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는데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라 혈육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참담한 현실에 대한 분노와 슬픔 때문이었다. 그는 창문을 열어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뜨거워진 머리를 식혔고 서윤은 그런 그를 안쓰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건네주었다.
지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말했고, 오늘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쯤 응급실이나 연간실에 있었을 것이라고 자조적으로 중얼거렸다. 서윤은 당신을 지키는 것이 내 일이라며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지혁에 대한 깊은 연민이 배어 있었다. 지혁은 차를 한강 둔치 주차장에 세우고 한참 동안 말없이 강물만 바라보았는데 서윤은 그가 마음을 추스를 때까지 묵묵히 곁을 지켰다. 이윽고 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린 시절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 넓은 저택에서 느꼈던 뼈저린 외로움과 공포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다. 친척들은 부모님의 유산을 노리고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고 어린 그는 살아남기 위해 감정을 죽이고 차가운 가면을 써야만 했다고 고백했다. 오늘 밤 숙부의 살해일을 확인하면서 그는 자신이 세상에 철저하게 혼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떨리고 있었고 서윤은 처음으로 그가 강한 척하는 겁쟁이 소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지혁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비록 계약으로 묶인 관계지만 계약 기간 동안만큼은 자신이 방패가 되어주고 검이 되어줄 테니 등 뒤는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목숨을 건 맹세처럼 들렸고 지혁은 고개를 돌려 서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맑고 강인했으며 지혁은 그 눈빛 속에서 난생 처음으로 안식처를 발견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서윤의 손을 잡고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대며 따뜻하다고 중얼거렸고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색채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혁은 서윤에게 각방을 쓰지 말고 자신의 침실 소파에서라도 자줄 수 없겠냐고 부탁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녀가 곁에 있어야만 안심하고 잠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서윤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베개와 이불을 챙겨 지혁의 침실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고 지혁은 침대에 누워 그녀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오랜 불면증을 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서윤은 잠든 지혁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남자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가늠해 보았고 자신도 모르게 연민 이상의 감정이 싹트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오늘 확보한 국물 묻은 손수건을 국과수 출신 지인에게 보내 성분 분석을 의뢰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잠을 청했다. 다음날 아침 분석 결과는 예상대로였는데 국물에서는 미량의 아코니틴 성분이 검출되었고 이는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인 독극물이었다. 서윤은 이 사실을 지혁에게 보고하며 이제는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방역에 나서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지혁은 서류를 받아들고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한태석이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음을 선언했다. 그는 서윤에게 한태석의 비자금 장부를 추적할 수 있는 비밀팀을 가동하겠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그 팀의 현장 지휘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서윤은 기꺼이 수락하며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고 그녀의 피 속에 잠들어 있던 사냥 본능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지혁은 출근 준비를 하며 서윤에게 다가와 넥타이를 매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는 전날의 친밀감이 일회성이 아님을 보여주는 행동이었다. 서윤은 쑥스러워하면서도 꼼꼼하게 넥타이를 매주었고 지혁은 그런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다녀오겠다고 인사했다. 서윤은 멍하니 현관에 서서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고 자신의 심장이 제멋대로 뛰는 것에 당혹감을 느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기에 그녀는 곧바로 옷을 갈아입고 비밀팀과의 접선을 위해 집을 나섰다. 이제 그녀는 한지혁의 아내이자 최고의 파트너로서 그를 왕좌에 앉히기 위한 가장 위험하고도 은밀한 작전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한태석 부회장의 비자금 장부를 추적하는 비밀팀의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으나 적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교활하고 치밀한 수를 준비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강서윤의 가장 아픈 과거를 파헤쳐 그녀를 무너뜨리는 심리전이었다. 서윤이 한지혁의 곁에서 완벽한 파트너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무렵 회사 내부망과 임원진의 이메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투서가 일제히 발송되었는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게도 서윤이 과거 작전 중에 의뢰인을 살해한 배신자이며 현재는 경쟁사의 사주를 받고 미리네 그룹에 잠입한 산업 스파이라는 허위 사실이었다. 투서에는 서윤이 과거 경호 실패로 옷을 벗어야 했던 그날의 참혹한 현장 사진들과 함께 그녀의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것처럼 조작된 내역서가 교묘하게 첨부되어 있어 누가 봐도 그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시나리오가 짜여 있었다. 지혁은 집무실에서 감사팀장의 긴급 보고를 받고 투서의 내용을 확인한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지만 서류 속에 담긴 조작된 증거들이 너무나 정교하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특히 서윤이 과거에 지키지 못해 사망한 의뢰인이 한태석과 모종의 거래 관계에 있었다는 새로운 정황까지 덧붙여져 있어 이 모든 것이 오래전부터 기획된 함정임을 직감하게 했다. 감사팀장은 당장 강서윤 씨를 직무정지시키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이사회 역시 긴급 소집되어 대표이사의 해임안까지 거론하며 지혁을 압박해오기 시작했다. 지혁은 이것이 서윤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숙부의 더러운 수작임을 간파했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여론의 파도는 너무나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그 시각 서윤은 별관에 위치한 비밀 상황실에서 한태석의 자금 세탁 경로를 거의 다 파악해 가고 있었으나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보안 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오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영문을 모르는 그녀가 거칠게 항의하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그녀를 지역의 서재로 데려갔고 그곳에는 이미 싸늘하게 식은 눈빛의 지역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은 지역의 표정을 보는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지만 그가 자신을 믿어줄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지역은 책상 위에 놓인 투서와 조작된 증거 자료들을 그녀의 발치에 던지듯 뿌리며 차가운 목소리로 해명을 요구하는 대신 계약 파기를 선언해 버렸다.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은 서윤이 매일 밤 악몽 속에서 마주하던 바로 그 지옥 같은 순간들을 담고 있었기에 그녀는 숨이 턱 막히는 고통과 함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 몸을 떨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것은 조작된 것이며 자신은 결코 의뢰인을 배신한 적이 없다고 절규하듯 외쳤지만 지혁은 그녀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는 듯 등을 돌려버렸다. 지혁은 당신의 과거가 진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지만 내 회사와 내 지위에 흠집을 내는 사람은 내 곁에 둘 수 없다는 비정한 논리로 그녀를 몰아세웠다. 그는 서윤에게 당신은 그저 필요에 의해 고용된 소모품이었을 뿐이며 이제는 유통기한이 다 되었으니 폐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독서를 퍼부었고 그 말들은 비수가 되어 서윤의 심장을 후벼 팠다. 사실 지역이 이토록 잔인하게 구는 이유는 감사팀과 이사회가 서윤을 산업 스파이 혐의로 고발하여 구속 수사를 받게 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했기 때문이었고 그녀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를 철저하게 내치는 것뿐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만약 그가 서윤을 감싸고 돌 경우 그녀는 꼼짝없이 횡령과 배임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까지 뒤집어쓰고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 뻔했기에 지혁은 자신의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감내하며 악역을 자처한 것이었다. 그는 서윤이 자신을 원망하고 증오하게 만들어서라도 그녀를 이 더러운 진흙탕 싸움에서 빼내고 싶었고 그것만이 그녀가 보여준 헌신에 대한 자신의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을 알 리 없는 서윤은 지혁의 차가운 눈빛에서
경멸과 불신만을 일궈냈고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와 애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을 맛봐야 했다. 서유는 억울함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내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고 바닥에 떨어진 사진 한 장을 주워들고는 지혁을 향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이 부족해서 과거의 의뢰인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 한 번도 돈이나 사리 사욕을 위해 양심을 판 적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당신만큼은 나를 믿어줄 줄 알았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처연하면서도 꺾이지 않는 자존심을 보여주고 있었고 지혁은 문이 닫히는 순간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참았던 울분을 토해냈다. 그는 창밖으로 서윤이 비틀거리며 저택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쏟아지는 빗줄기가 그녀의 작은 어깨를 적시는 것을 보며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그녀를 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에 치를 떨었다. 저택을 나온 서윤은 갈 곳이 없어. 예전에 살던 낡은 옥탑방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은 이미 오랫동안 비워두어 냉기만이 가득했고 그녀를 반겨주는 것은 먼지 쌓인 가구들 뿐이었다. 그녀는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는데 지혁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가슴을 옥죄어왔다. 그가 건네주던 따뜻한 차 한 잔과 서툰 솜씨로 상처를 치료해주던 손길, 그리고 한강변에서 나누었던 진솔한 대화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하지만 서윤은 슬픔에 잠식되어 무너질 만큼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고 그녀의 본능은 이 상황이 지나치게 자기적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배낭에서 비상용 노트북을 꺼내 켰는데 그녀가 비밀리에 백업해 두었던 한태석 관련 자료들이 여전히 그 안에 남아 있었다. 서윤은 지혁이 보여준 사진들과 조작된 송금 내역을 머릿속으로 복기하며 그 안에 숨겨진 모순점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조작된 계좌 내역의 날짜는 그녀가 작전 수행 중이어서 외부와 통신이 완전히 단절된 시점이었고 사진 속의 앵글은 현장에 있었던 내부자가 아니면 결코 찍을 수 없는 각도였다. 서윤은 이 모든 함정을 설계한 자가 과거 자신의 팀 내부에 있었던 배신자이자 현재 한태석의 수하로 일하고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역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는 이 배신자를 찾아내어 자백을 받아내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다. 한편 지역은 서윤을 내보낸 후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폐인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그가 산업 스파이를 색출해낸 결단력 있는 리더로 포장되어 칭송받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그는 한태석이 파놓은 함정을 피하기 위해 가장 소중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떠난 빈자리를 바라보며 그녀가 남기고 간 칫솔 하나조차 버리지 못하고 있었고 술기운을 빌려 그녀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러보기도 했다. 비서실장은 그런 지역을 안타깝게 지켜보며 서윤의 거취를 보고했지만 지역은 그녀가 안전하다는 사실만을 확인하고는 더 이상 그녀를 찾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것이 그녀를 위한 최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태석은 지역의 예상보다 훨씬 집요하고 잔인한 인물이었기에 서윤이 회사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해 암살자들을 그녀의 옥탑방으로 보냈다. 서윤이 증거를 찾아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그녀가 살아있는 한 언제든 지혁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뿌리 뽑기 위해서였다. 깊은 밤 서윤은 옥상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발소리에 잠에서 깼고 직감적으로 킬러들이 들이닥쳤음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무기도 장비도 없는 상태였지만 지형지물을 이용한 생존 본능을 발휘하여 좁은 옥탑방을 탈출하기 위한 사투를 벌이기 시작했다. 서윤은 창문을 깨고 옆집 지붕으로 뛰어내리며 추격자들을 따돌리려 했지만 빗길에 미끄러져 발목을 접질리는 부상을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를 악물고 골목길을 질주하며
놈들의 시야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추격자들은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발사하며 그녀를 쫓았고 탄환이 스치는 소리가 귓가를 때릴 때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왔다. 서윤은 쓰레기 더미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이며 놈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는데 그때 주머니 속에 넣어둔 휴대폰이 진동하며 지혁에게서 걸려온 부재중 전화 알림이 떴다. 그녀는 그 순간 지혁이 자신을 내친 것이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게 되었고 반드시 살아서 그에게 돌아가야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가까스로 추격자들을 따돌린 서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전직 형사 출신의 정보원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공중전화로 향했다. 정보원은 서윤의 몰골을 보고 경악했지만 그녀가 건넨 메모리 카드의 내용을 확인하고는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메모리 카드에는 서윤이 별관 상황실에서 빼내온 한태석의 비자금 관련 암호화 파일이 들어있었고 이것을 해독한다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서윤은 정보원의 안전 가옥에 은신하며 부상을 치료하고 방역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만 하는 약자가 아니라 사냥감을 노리는 사냥꾼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 무렵 지혁은 한태석이 서윤을 제거하기 위해 킬러들을 보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성을 잃고 날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서윤을 보호하기 위해 한 행동이 오히려 그녀를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당장 경호팀을 소집했다. 지혁은 한태석의 본가로 쳐들어가 그의 멱살을 잡고 당장 킬러들을 철수시키지 않으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한태석은 지혁의 광기 어린 눈빛에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지만 시치미를 떼며 증거를 대라고 맞섰다. 지혁은 주먹을 휘두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반드시 내 손으로 너를 파멸시키겠다고 선전포고를 하고 돌아섰다. 서여윤은 정보원으로부터 지혁이 한태석을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연극을 했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원망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상처투성이 얼굴을 어루만지며 다짐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자를 구하고 그를 올가매는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성전이 될 것이라고. 서윤은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염색을 하여 변장을 한 뒤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제 그녀는 한지혁의 가짜 아내가 아니라 그를 지키는 그림자 기사로서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가 첫 번째 타깃으로 삼은 것은 과거 자신의 동료였으나 지금은 한태석의 개가 되어 조작된 증거를 만들어낸 배신자 박 실장이었다. 서윤은 박 실장이 자주 가는 불법 도박 하우스를 급습하여 그를 제압하고 지혁에게 보낼 자백 영상을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 비가 그치고 안개가 자욱하게 낀 새벽 서윤은 오토바이를 몰고 도박장 뒷골목으로 잠입했는데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매서웠다. 그녀는 헬멧을 벗어 오토바이 위에 올려놓고 재킷 안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나를 세우며 중얼거렸다. 기다려 한지혁, 이번에는 내가 당신을 구해줄 차례야. 한지혁이 박 실장으로부터 강서윤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넘기겠다는 연락을 받고 약속 장소인 인천항의 폐창고로 향한 것은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선 무모한 선택이었다. 그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실수인 경호팀을 따돌리고 홀로 움직이는 위험을 감수했는데 그것은 혹시라도 정보가 새어나가 서윤이 위험해질까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도착한 창고 앞은 을씨년스러운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고 낡은 철문이 바람에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마치 그를 부르는 저승사자의 손짓처럼 불길하게 들려왔다. 차에서 내려 우산도 없이 창고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등 뒤에서 육중한 철문이 쾅 하고 닫혔고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붉은 레이저 포인트가 그의 가슴팍을 겨누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래를 위한 만남이 아니라 한태석이 파놓은 완벽한 처형대였음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창고의 높은 천장에 매달린 투광 조명이 켜지자 눈이 부실 정도의 밝은 빛 아래 드러난 것은 중무장한 용병들과 그들 사이에 여유롭게 앉아있는 한태석의 모습이었다. 한태석은 제 발로 사지로 걸어 들어온 조카를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의 곁에는 이미 배신자로 밝혀진 박 실장이 비굴한 표정으로 서 있어 지혁의 분노를 자극했다. 지혁은 포위된 상황에서도 당황한 기색 없이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한태석을 노려보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탈출로를 계산하느라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한태석은 오늘 밤 이곳에서 네가 강서윤을 만나 동반 자살한 것으로 위장될 것이며 그룹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손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끔찍한 시나리오를 읊조렸다. 지혁은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도 오직 서윤이 이 함정에 걸려들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지혁의 바람과는 달리 같은 시각 서윤은 박 실장의 은신처를 습격하여 그가 남긴 흔적을 통해 지혁이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인천항으로 질주하고 있었다. 그녀는 훔친 오토바이에 스로틀을 끝까지 당기며 빗길을 미친 듯이 달렸는데 헬멧 쉴드 위로 쏟아지는 빗방울이 시야를 가렸지만 그녀의 감각은 오직 지혁이 있는 좌표를 향해 곤두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지혁이 싸늘한 죽음으로 변할 것이라는 공포와 싸우며 그동안 억눌러왔던 전투 본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고 있었다. 서윤의 허리춤에는 정보원에게서 구한 권총 2자루와 단검이 차가운 금속성을 내뿜으며 자리 잡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닌 복수심에 불타는 아수라의 형상으로 변해 있었다. 창고 안에서는 지혁이 고군분투하며 용병들을 상대하고 있었지만 맨주먹으로 무장한 다수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개머리판의 후두부를 가격당해 무릎을 꿇고 말았다. 입안이 터져 피 비린내가 진동하고 시야가 흐릿해지는 와중에도 그는 한태석을 향해 경멸 어린 시선을 거두지 않았는데 이는 한태석의 자존심을 긁어놓기에 충분했다. 한태석이 부하에게 지역을 끝내라는 신호를 보내려던 찰나창고의 천장 유리창이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박살나며 검은 그림자가 로프를 타고 바닥으로 급강하했다. 서윤이었다. 그녀는 착지와 동시에 양손에 권총을 발사하여 지역을 겨누고 있던 용병 2명의 어깨를 정확하게 관통시켰고 순식간에 연막탄을 터뜨려 창고 안을 뿌연 연기로 뒤덮어버렸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비명과 총성이 난무하는 혼란이 빚어졌고 서윤은 그 틈을 타 지역에게 달려가 그의 포박을 단검으로 끊어내며 일으켜 세웠다. 지역은 흐릿한 눈으로 눈앞의 여자가 환영이 아님을 확인하고 안도감과 동시에 왜 도망치지 않고 이곳까지 왔냐는 원망 섞인 눈빛을 보냈지만 서윤은 대답 대신 그의 손에 노획한 총 1자루를 쥐어주었다. 그녀는 짧고 굵게 등이 닿도록 서라고 명령했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자연스럽게 등을 맞대고 사방에서 조여오는 적들을 경계했다. 지역은 서윤의 천이 등 뒤로 전해지자 꺼져가던 투지가 다시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고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반드시 살아나가야 할 이유가 그녀임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자각했다. 연기가 걷히자 살아남은 용병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고 창고는 빗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격렬한 총격전의 현장으로 변모했다. 서윤은 컨테이너 뒤로 몸을 숨기며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이용해 적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는데 그녀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잔혹할 만큼 효율적이었다. 지형 역시 서윤에게 배운 사격술과 실전 감각을 발휘하여 그녀의 사각지대를 커버했고 두 사람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의 시너지를 발휘하며 전세를 대등하게 이끌어갔다.
한태석은 예상치 못한 서윤의 등장과 그들의 압도적인 전투력에 당황하여 안전한 2층 난간 뒤로 숨어 부하들에게 전원 사살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다. 탄창이 비어가고 체력이 바닥나기 시작할 무렵 용병 대장이 거대한 정글돌을 들고 지혁을 향해 돌진해왔고 서윤은 다른 적을 상대하느라 미처 그를 돕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혁은 날카로운 칼날을 가까스로 피하며 방역했지만 상대의 힘에 밀려 중심을 잃고 쓰러졌고 용병대장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칼을 높이 쳐들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서윤이 몸을 날려 용병대장의 팔을 걷어차 칼을 떨어뜨리게 만들었지만 그 반동으로 그녀 역시 무방비 상태로 바닥에 나뒹굴게 되었다. 그때 숨어있던 한태석이 떨어진 권총을 주워들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서윤의 등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고 그 찰나의 순간을 목격한 사람은 오직 바닥에 쓰러져 있던 지혁뿐이었다. 탕하는 총성이 울려 퍼졌고 서윤은 자신의 몸에 아무런 충격이 없음을 의아해하며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지혁이 어느새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고 그의 복부에서는 붉은 선혈이 셔츠를 적시며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 대신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서윤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은 괜찮냐고 묻고 있는 듯 했다. 서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시간이 정지한 듯 단 충격에 휩싸였지만 지혁이 무릎을 꿇으며 쓰러지자 그녀의 이성은 끊어지고 오직 짐승 같은 분노만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녀는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바닥에 떨어진 정글돌을 집어들고 한태석과 남은 적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서윤의 폭주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재앙과도 같았으며 그녀는 총알이 빗발치는 속에서도 두려움을 잊은 채 적들을 도륙해 나갔다.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온통 붉은색이었고 한태석은 악귀처럼 다가오는 그녀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치다 난간에 걸려 넘어져 비참하게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서윤이 한태석의 멱살을 잡아 허공으로 들어올리고 그를 끝장내려던 순간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며 현실 감각이 돌아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놓아버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지혁에게 기어가 그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렸다. 지혁의 안색은 창백했지만 아직 숨이 붙어 있었고 그는 힘겹게 눈을 뜨고 울고 있는 서윤의 뺨을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졌다. 지혁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계약 위반이라며 농담을 던지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쇳소리가 섞여 나왔다. 그는 서윤에게 당신은 내 가짜 아내가 아니라 진짜 내 사람이라고 힘겹게 고백하며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서윤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제발 죽지 말라고 애원했고 자신의 옷을 찢어 지역의 상처를 지혈하며 오열했다. 창고 밖에는 경찰 특공대가 진입하여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고 한태석은 수갑이 채워진 채로 끌려가며 허망한 눈빛으로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지혁을 들것에 싣는 동안 서윤은 그의 손을 절대 놓지 않았고 구급차에 함께 올라타 병원으로 향했다.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서윤은 지역의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는 대원들의 긴박한 움직임을 멍하니 바라보며 기도를 올렸다. 신이 있다면 제발 이 남자를 살려달라고 자신의 목숨을 대신 가져가도 좋으니 그만은 지켜달라고 간절히 빌었다. 지혁은 산소호흡기를 쓴 채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지만 무의식 중에도 서윤의 손을 잡은 악력을 풀지 않고 있었다. 서윤은 그 맞잡은 손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온기가 자신의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꽉 부여잡고 그의 귓가에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속삭여 주었다. 그것은 계약서에는 없는 조항이었지만 두 사람의 영혼에 새겨진 가장 진실한 맹세였다. 병원은 미린의 그룹의 회장이 총격을 당했다는 소식에 취재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수술실 앞은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서윤은 피 묻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붉은색 수술 중
램프만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경찰들이 다가와 진술을 요구했지만 그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오직 지역의 생사 여부에만 촉각을 곤두세웠다. 뒤늦게 달려온 비서실장이 상황을 수습하고 경찰들을 돌려보낸 뒤 서윤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넸지만 그녀는 컵을 쥘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역이 자신을 대신해 총을 맞던 그 순간이 슬로우 모션처럼 무한 반복되며 죄책감으로 가슴을 난도질하고 있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 해가 뜰 무렵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지친 표정으로 걸어 나왔을 때 서윤은 감전된 듯 벌떡 일어났다. 의사는 다행히 총알이 주요 장기를 비껴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과다 출혈로 인해 의식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윤은 그제야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안도감에 참았던 눈물을 다시 쏟아냈다. 그녀는 지혁이 입원한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링거줄을 주렁주렁 매달고 누워있는 그를 바라보며 유리창에 손을 대고 약속했다. 다시는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의 그림자가 되어 평생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다. 한태석의 체포 소식은 뉴스 속보로 전해지며 대한민국을 뒤흔들었고 그가 저지른 살인교사와 횡령 등의 범죄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박 실장 역시 서윤이 넘긴 증거 자료와 자백 영상을 통해 모든 것을 시인했고 서윤의 산업 스파이 누명은 완전히 벗겨지게 되었다. 세상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재벌가의 암투와 그 속에서 피어난 로맨스에 열광했지만 정작 서윤에게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눈을 뜨지 않는 지역이 언제쯤 자신을 보며 다시 그 오만한 미소를 지어줄 것인가 하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그의 곁에서 쪽잠을 자며 그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리는 충실한 파수꾼이 되어 있었다. 일주일 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서윤이 지역의 손을 닦아주고 있을 때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놀란 서윤이 고개를 들어 얼굴을 살피자 지역은 천천히 눈을 뜨며 흐릿한 초점으로 그녀를 찾고 있었다. 서윤이 의사를 부르려 하자 지역은 힘없는 목소리로 가지 말라며 그녀의 옷자락을 잡았다. 그리고는 갈라진 목소리로 물 한 잔만 달라고 말하며 특유의 퉁명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려 애썼다. 서윤은 울면서 웃는 기묘한 표정으로 물을 떠먹여 주었고 지역은 물을 마신 뒤 그녀를 빤히 쳐다보다가 한마디를 툭 던졌다. 계약 기간 아직 남았어. 어디 갈 생각 하지 마. 그 말은 지역 나름의 방식대로 표현한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청혼이었다. 한태석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신속하고 엄중하게 진행되었으며 그는 살인교사와 횡령 그리고 배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었다. 사건의 전말이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면서 미리네 그룹은 잠시 주가 하락이라는 진통을 겪었지만 부패한 경영진을 도려내고 투명한 경영을 선포한 한 지역 대표의 결단력은 오히려 대중의 지지를 얻는 계기가 되었다. 병실에서 뉴스를 지켜보던 지역은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서윤을 바라보며 이 모든 영광이 그녀의 희생 덕분임을 뼈저리게 느꼈지만 정작 서윤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지역이 다시 화려한 재벌 총수의 자리로 복귀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이 머물러야 할 곳은 빛나는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어두운 그림자 속이라는 자격지심에 시달리고 있었다. 지역의 퇴원이 결정된 날 아침 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병실을 정리하고 그의 짐을 챙겼는데 그녀의 손길에는 묘한 결의가 담겨 있어 보는 이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지혁은 들뜬 마음에 퇴원 후 함께 가고 싶은 여행지나 맛집 리스트를 읊으며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했지만 서윤은 그저 옅은 미소로 대답을 대신할 뿐 구체적인 약속을 잡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혁이 잠시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의사 면담을 하러 간 사이 병실 탁자 위에 미리 준비해둔 하얀 봉투 하나를 올려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을 빠져나왔다. 그것은 그녀가 지역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자신의 존재가 그의 앞길에 오점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긴 이별 통보였다. 병실로 돌아온 지혁은 텅 빈 방 안에서 서윤의 온기가 사라진 것을 느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며 탁자 위에 놓인 봉투를 발견하고는 떨리는 손으로 내용을 확인했다. 봉투 안에는 깨끗하게 작성된 이혼 합의서와 함께 당신은 이제 안전하니 나의 임무는 끝났다는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고 지혁이 선물했던 목걸이까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지혁의 눈동자는 분노와 슬픔으로 격렬하게 흔들렸고 그는 서윤이 자신을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로만 생각하고 떠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링거 바늘을 거칠게 뜯어내고 환자복 차림에 코트 하나만 걸친 채 병원 복도를 질주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녀를 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밖에 없었다. 지혁은 비서실장과 경호팀의 만류를 뿌리치고 직접 차를 몰아 서윤이 살았던 옥탑방으로 향했지만 그곳은 이미 부동산에 내놓은 듯 텅 비어 있었고 먼지 쌓인 바닥에는 그녀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휴대폰은 이미 착신 정지된 상태였고 그녀가 갈 만한 곳을 수소문해 보았지만 철두철미한 전직 요원답게 그녀는 자신의 행방을 완벽하게 지우고 사라져버렸다. 지혁은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절망했지만 문득 그녀와 처음 만났던 날의 기억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머리를 돌려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두 사람의 악연이 시작된 곳이자 그녀가 가장 치열하게 삶을 영위했던 장소였기에 지혁은 본능적으로 그녀가 그곳에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호텔 지하 주차장은 여전히 고급 승용차들과 매연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지혁은 차에서 내려 3층 VIP 구역을 천천히 걸으며 주위를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기둥 뒤편 어둠 속에 홀로 서서 멍하니 빈 주차 공간을 바라보고 있는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하고는 심장이 멎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다. 서윤은 서울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시작점이었던 이곳을 찾아와 추억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어깨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지혁은 숨을 고르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강서윤하고 이름을 불렀고 그 목소리에 놀란 서윤이 흠칫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서윤은 지혁이 이곳까지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뒷걸음질치며 왜 아직 퇴원하지 않고 여기 있냐고 더듬거리며 물었다. 지혁은 대답 대신 품 안에서 그녀가 남긴 이혼 합의서를 꺼내들고 그녀가 보는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날려버렸다. 종이 조각이 눈처럼 흩날리는 가운데 지혁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며 계약 기간은 내가 정하는 것이고 아직 당신을 놓아줄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애원에 가까웠으며 서윤은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다. 서윤은 애써 냉정을 찾으려 노력하며 자신은 전과가 있는 빚쟁이 출신이고 당신은 대한민국 최고의 그룹 총수라며 우리는 처음부터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모진 말을 내뱉었다. 그녀는 자신이 곁에 있으면 언젠가 당신의 약점이 될 것이고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리게 될 것이라며 당신을 위해서 떠나는 것이라고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지혁은 그녀의 말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고 내 약점은 당신의 과거가 아니라 당신이 내 곁에 없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당신이 없는 궁궐 같은 집보다 당신과 함께라면 지옥 같은 전쟁터라도 상관없다고 고백하며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했다. 지혁은 과거 주차장에서 서윤에게 걷어차였던 옆구리를 어루만지며 그때 당신이 내 갈비뼈를 부러뜨린 순간부터 내 심장은 이미 당신 것이었다고 짓궂지만 진지한 농담을 던졌다. 서윤은 그의 뜬금없는 말에 피식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쌓여있던 긴장과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지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가짜 결혼을 위해 맞췄던 소품이 아니라 그가 몰래 준비해온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제 가짜 아내 놀이는 그만두고 내 진짜 아내가 되어달라고, 내 남은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정식으로 청혼했다. 서유는 눈앞의 남자가 보여주는 진심 어린 눈물과 사랑에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속일 수 없었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손을 내밀자 지혁은 반지를 끼워주며 일어서서 그녀를 부서질 듯 꽉 껴안았고 두 사람은 차가운 주차장 한복판에서 서로의 천을 느끼며 뜨거운 키스를 나누었다. 지나가던 차들이 경적을 울렸지만 그들에게는 그 소리조차 축복의 팡파르처럼 들렸고 어둠 속에서도 두 사람의 사랑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으로 묶인 갑과 을이 아니라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운명의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다. 1년 후 미리네 그룹의 창립 기념일 파티장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활기가 넘쳤으며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지혁과 서유는 나란히 등장했다. 서유는 더 이상 어색한 드레스 차림이 아니라 세련된 블랙 슈트를 입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지혁의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녀는 현재 그룹의 보안 및 위기관리 총괄 이사라는 직함을 달고 맹활약 중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신데렐라라고 수군거리는 대신 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낸 철의 여인이라 부르며 경외심을 표했고 서유는 그들의 시선을 당당하게 즐기고 있었다. 지혁은 연설을 위해 단상에 올라가 서윤을 소개하며 그녀가 없었다면 오늘의 미리네 그룹도 그리고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두 사람은 몰래 파티장을 빠져나와 테라스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샴페인 잔을 부딪혔다. 지혁은 서윤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요즘 보안팀 훈련이 너무 빡빡해서 직원들이 죽으려고 한다는 농담을 던졌고 서윤은 회장님 경호가 허술하면 안 되니까 정신무장을 시키는 중이라고 능청스럽게 받아쳤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모두 씻어낼 만큼 맑고 경쾌했다. 서윤은 지혁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며 내일 아침 운동 때 봐주지 않을 테니 각오하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지혁은 언제든 덤비라며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평범한 연인들처럼 달콤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신뢰를 바탕으로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다. 지혁에게 서윤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산소와 같은 존재였고 서윤에게 지혁은 어두운 과거를 딛고 일어서게 해준 구원의 빛이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다시 파티장으로 걸어 들어갔는데 그들의 뒷모습은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무언의 자신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주차장에서 시작된 엉뚱하고도 위험했던 인연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었다.